네, 1980년대 격변기에 그 사회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은 뭐 현실 정치 일선에 있기도 하고 대학 강단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많더군요. 오늘 그 시절을 대단히 격렬하게 보낸 한 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하고 성공에 대해서 오랜 강의를 해오고 계신 인문학자 조정환 선생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예전 기억은 문학평론가 조정환이었어요. 지금은 가령 앞에 뭐 역할을 붙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정치 철학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예. 제가 이제 문학평론을 하다가 1990년대부터 이제 수배가 되어가지고 문학에 관한 걸 쓸 수가 없었어요. 주로 이제 막스라거나 네거리 등의 정치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고 또 번역을 하고 관련 글을 이원영이라는 이름으로 썼었거든요. 이원영이란 이름으로. 예, 예. 네. 그게 이제 한 15년 정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 15년 뒤에서는 이제 문화평론가라는 꼭 부를 사람 별로 없고 네. 대부분이 이제 정치 철학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더군요. 예. 선생님이 해오시는 얘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활동하시는 공간 중에 하나 보니까 다중지성의 정원이라는 모임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다중지성의 정원이다. 다중이란 말을 설명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사회운동 하시던 80년대는 다 민중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중이라는 말도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것과 다중이라고 구분해서 굳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다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접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다중 이용 시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명명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형법에서 다중이라는 말이 등장될 때는 위험한 사람들, 그래서 보험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함의가 들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중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형법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항상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다중이라고 불러서 과거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아예 dangerous class라고 해가지고 위험한 계급이다 이렇게 네. 불러서 주권의 바깥에 이렇게 항시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을 갖고 잠복해 있는 세력을 지칭하는 걸로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가 홉스보다는 먼저 이 용어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스피노자가 작업을 하면서 군주들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주권을 이렇게 어떻게 군주권이 조직되어야만 하면 좋다 하는 이제 그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 상태하고 시민 상태를 갈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가라거나 이런데 그 복종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뭉쳐 있는 집단, 네. 이 부분은 시민이라고 부르고 시민이고. 그렇지 않고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를 못 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우리는 통치자가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자연 상태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다중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시민으로 우리들은 항시 공동의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이거를 집권자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저항권을 행사해서 스스로가 다중이 되도록 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모시게 된 이유가 이제 아주 굉장히 두터운 이 책으로도 설명된 인지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지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말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제 인지가 무엇인지가 좀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컵을 지칭할 때 컵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주체가 이제 대상하고 이렇게 맺는 관계,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관계를 지칭하는데, 인지는 예컨대 저기 빛이 쏘인다고 했을 때에 모든 이 생명체들은 저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는 웅크리기도 하고, 예. 식물 같은 경우는 합성을 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를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 환경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생명체의 독특한 활동이고, 개체마다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면서 또 끊임없이 환경에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라거나 단순한 이제 정보하고 차이 나는 점은 바로 이 닫힌 체계가 그 지적으로만 환경색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뭔가가 다가오면 흥분이 된다거나 공포를 느낀다거나 막 이런 식의 그 감정적인 그 반응을 하게 되고, 예. 이게 다시금 이제 환경색의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감정, 행동까지도 포함되는 광의의 어떤 지적 활동, 이거를 인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응이 있는 인식 체계군요. 그렇죠. 인지라고 할 때는 예, 예. 즉 행동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그게 그렇죠. 움직여지는 어떤 인식. 그런데 그 인지 내지는 인식을 우리가 지금 개인 단위로 자꾸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나의 지각 상태를 인지로 이해하기 쉬운데 외국에 이제 공통적인 적용을 받는 그런 집단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선생님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예.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나라고 하는 몸이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면 생각이 이제 유순하게 뻗어나가지만, 모니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니터를 치웠다고 가정하고 키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글 쓰는 사람의 그 능력은 똑같음에 불구하고 환경 변화로 인해서 머릿속이 까맣게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인지라고 하는 건 뇌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뇌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적인 체요인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집합을 이루고 조직되어 있고 연결되느냐, 바로 그 연결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활동, 산물이 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말해서 이제 체화된 인지, 집단화된 인지,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선생님 말하는 그 인지의 반응을 유발하는 어떤 인식 상태고 그것이 개인 단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된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자본주의를 붙였어요. 네. 이것과 자본주의가 결합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 인지에 대한 그 뚜렷한 인간의 자각적인 이 깨달음이랄까요? 이게 시작된 거는 아마도 데카르트처럼 근대 철학의 뭐 시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주체로 여기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뭐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근데 이 생각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대성 속에서는 하나의 그 주체적인 위치에서 놓여 있고 다른 것들을 다 대상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오늘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 현실을 쳐다보면은 예컨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그 사각박스 검색창에다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블로그나 웹사이트라거나 트위터라거나 이런 이 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놔가지고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돈을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예외적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고, 20세기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자본주의를 대표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자본주의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생각함,
느낌 또뭐 행위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자본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맨 처음에 주체로 느꼈던 것이 이제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자본주의 주된 거였다면 지금은 가령 검색 포털 같이 생산품이 없는데도 이제 돈을 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보 시대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인지 자본주의 말씀이 이제 크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아마 그 논의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지자본주의만이 갖는 이제 독자적 개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를 가장 보편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게 신자본주의 뭐 이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어린 학생들도 신자본주의가 뭔지 그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해와 계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유주의하고 인지자본주의를 가령 어떻게 이제 개념 설명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신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를. 단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많은 그 공동체 형식들, 그러니까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이라거나 또 신자유주의 오게 되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상 이 해체되거나 취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이 와해라고 하는 문제하고 인지에 대한 관심하고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래된 공동체에 의존해 살아왔지만 이제 그런 공동체가 와해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인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재건하지 않으면은 이 생명 부지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의무나 과제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개개인들이 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을 바로 축적의 대상이라거나 통제의 그 기회로만 활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공동체 해체 과정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일부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가 그런 걸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극단적인 개인화를 이렇게 좀 가속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시켜 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할 때는 원래야 가치 판단을 담고 있지 않는 설명의 용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치 판단으로 느낀다는 말이죠. 인지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운동 그 자체에만 이렇게 시야를 둠으로써 사실상은 자본을 넘어설 수 있는 걸 상상하기 어렵게 우리한테 만듦에 반해서 인지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인지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수탈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재건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당위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넘어서 인지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의 용어를 전제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사회를 들여다본다는 말이죠. 인지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여주는 이제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뭐겠냐? 뭐 당연히 노동이겠죠.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고 생존하는 거죠. 근데 인지자본주의 사회면 이 중심에서 뭐 산업 시대의 노동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인지 노동이 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지고 그 특성은 어떤 걸까요? 일단 산업노동은 생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동차이든 의자이든 저런 이제 LP판이든 뭔가 바깥으로 생산 과정 바깥으로 이제 뭔가가 나오게 되죠. 물체가 있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산 과정이 끝나고 나면 톡 튀어나와서 이게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바로 이 상품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이제 실현하게 되는데 인지 노동을 보면은 전혀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호원이 환자를 돌본다고 했을 때 이 환자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그 뒤에 뭔가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면 무슨 생산물이 교실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닐 그럴 거 테고요. 아니죠. 예. 네. 연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끝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비 과정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고 부르는 유통 과정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의 종합적인 생산, 유통, 분배, 소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산업노동하고는 매우 이제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이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자본주의 설명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산업화가 도시화를 나서 도시 속에서 다중이 살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리즈만이 말한 군중의 고독이다. 군중 속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일원이면 그 속에서 편안한 일체감을 느껴야 될 텐데 정반대거든요. 외롭고 분열되고 혼자라는 느낌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지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 형태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셨던데요. 네. 우선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지금의 자본주의는 각 개개인들의 고립과 고독, 그거를 이제 개인화, 개인주의로까지 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공동체 속에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하죠. 정말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은 그 군중 속에서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감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적인 반응이 그냥 자연 상태에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지자본들은 바로 이 개개인들의 고립 상황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핵무기 같은 경우 우리 인류를 막 여러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무기가 그렇죠. 지구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다시 말해서 아주 거대한 공포, 공황이 우리를 갖다가 옥죄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패닉 상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무기나 군사력 수준에서 이미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층에 보면은 이제 화폐의 지대가 있는데 이 화폐의 지대에서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플레이션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좋아라라고 하다가도 디플레이션에 가게 되면은 아이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뒤바뀌면서 놀라움과 이제 감정적인 이제 우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조울증 구조 속에 우리가 이제 계속 놓여 있다고 하는 점. 조울 반응을 한다. 예. 아, 예, 우리 사회 자체가 끊임없는 조울 과정을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고 예.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저층에 내려가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정보화의 그 에테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이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이 소통을 누가 가로채 가지고 자기의 개인 신상을 뭔가 해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지, 뭐 돈을 가로채지는 않을지, 이런 식의 불안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맨 위에는 공포가, 절멸의 위기감, 맨 예. 위에는 우리가 그렇- 그냥 완전히 불새될지도 모르는.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 그 공포감을 틀로 해서 그 중간층에 조울증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만들고 그 밑바닥에서는 아주 우리를 불안과 불편함 속에 떨게 만드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게 인지자본주의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그 판단과 결정을 내는데 매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인지자본주의 아주 몹쓸 거네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망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그 공포감,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조울증적인 것을 야, 이게 참
지금 말하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끼는 세 가지 설명법, 정서적 반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행 지수를 그 지표화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아주 하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50매디 정도입니다. OECD에서는 제일 바닥이고 더 많은 나라를 갖고 검사를 해도 그러면 인지자본화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생겨난 현상인가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암만 해도 인지자본주의가 덜 된 곳에서는 어쩌면 산업적 기준에서 보면 이제 미발전, 저발전의 나라로 명명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에서 경험한 바 하고 있는 바 어떤 불행감 그런 거는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 같은 사례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화성 탐사선이 2004년도에 이제 스피리토가 쏘아져서 거기 탐사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정보를 제대로 보내오지 못해가지고 이번 부로 이제 교신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끝터무니에 이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유인 이제 탐사선을 보낼 예정인데 예. 편도로만 화성에 편도로만 그 탐사 사람이 타서 가는데 영영 못 들어오지는 오는군요. 않는 거죠. 편도로만 갈 탐사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예. 나사에서는 별로 사람이 응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응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야. 벌써 1,000명 이상이 그리고 몇 명만 있으면 되는데 화성에 가서 영영 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놀라울 정도의 그런 이 지망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저는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지구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 같은 데서도 불행감의 그 강도가 엄청 그 높다라는 것으로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지자본주의가 이제 각자 이 사회의 개별 요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여기를 규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인지 노동이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공간의 문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선 인지 활동의 아주 기본적인 공간은 이제 대도시, 소위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이 대도시가 주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주의를 보게 되면은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이 점점 이렇게 도심지의 한 마디로 이렇게 편입되어 들어오면서 외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도심 전체에 흩어져 들어오면서 내부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공장이라고 불렸던 산업자본주의의 핵심 공간이 오늘날은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지생산 공장으로 일단 바뀌었다. 네. 그래서 대학을 지금은 과거식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 합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고 해서 인지적 활동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이 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공장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커다랗게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지목을 했지만 메트로폴리스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공간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것들이 다시 이제 핸드폰이라거나 인터넷이라거나 뭐 팩시밀리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SNS 통해서 막 실시간으로 도구들로. 번쩍번쩍 되면서 이렇게 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그 운동 과정.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공간이 아니고 바로 이 전광판처럼 번쩍대는 인지적 활동들로 이 대도시는 꽉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전히 이제 산업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지 노동에 천병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계층화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수입 규모를 봐도 그렇고 이런 또 이런 인지 노동층의 특권화라 그럴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인지자본주의는 바로 이 부분이 특권화돼야 된다라는데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인지자본주의에서 인지노동의 이제 양적 확대 추세는 명백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게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인지적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농업, 공업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인지노동하고 무관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농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 농민들은 정말로 이렇게 천문학자, 박물학자, 생물학자 이런 정말 그 다양한 학문에 정통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그 생산물을 내기 어렵죠. 그래서 이 농민은 생산 과정에서 이미 인지 노동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게 예.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씨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GMO를 비롯해서 유전공학이 농업에 들어오면서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농작 활동에 제공되는 씨앗들의 상당 부분은 이 자연이 제공한 씨앗이라기보다는 예. 인간들에 의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갖고 생산량을 늘린 거죠. 이미 씨앗부터 인지화된 씨앗이 인지적인 과정을 밟아서 성장되어 가지고 인지적인 루트를 통해서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농업이죠. 제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생각을 충분히 못했던 게, 뭐 컴퓨터 하거나 뭐 펀드 매니저 하는 정도쯤을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런 거를 인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전 사회 전 영역이 이미 인지화돼서 시스템화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거겠군요. 의미,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삶의 전 영역이 인지화되고 있다. 예. 예,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 인지화되는 과정, 그리고 인지화되는 대상 가운데서 특별히 더 주목이 되는 게, 인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물입니다. 바로 지성, 네. 인간의 지적 영역들, 네. 그 중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건데, 예, 인간의 지성은 인지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인문학과 인지, 이 관계를 좀 규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우리들의 이제 지적 활동이 자본주의 속에 아주 긴밀하게 이제 통합되어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대학이 바로 오늘날의 공장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본과 학문들이 오늘날은 자본 축적에 아주 직접적인 도구로 편입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에서 인문학과들이 모두 다 실용학문으로 넘어갔죠. 예. 근데 뭐 영문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영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고 사업하기 위한 영어로 그렇죠. 바뀌어가다 보니까 영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 함양 이쪽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능적 영어가 돼버리고, 이거는 국문학이라거나 동문학이라거나 북문학이라거나 혹은 역사 이런 데 다 이 소위 그 인지자본주의 하에서 관철되어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바로 이런 정신적인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는 봉쇄돼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인문학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네. 이 경향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는 힘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조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다중의 이론이에요. 네. 우리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즉 규정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다중의 이론으로서 도대체 정체 없이 지금 급격한 이제 기술 개발 시대에 뭐 휘말리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자신이 다중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일까요? 네. 아마도 가장 비근한 그 생각 방식이라면 참으로 하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다중이다. 바로 내 자신의 그 무력감이랄까, 그런 거를 일상에서는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개개인들이라고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만 키면 다 스타거든요. 그렇죠. 그걸 재밌게 보다가 어느 순간 그럼 난 뭐야? 네. 예, 이럴 때 느껴지는 비참함 같은 그렇죠. 거죠. 그냥 예.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예. 정말 그 스펙타클에 그 이제 수수료 일부씩을 지불을 하고 살아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
우리의 인식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우리 자신하고가 정말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게 인지자본주의라는 책의 기본적인 취지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기하는 어떤 해법이랄까 방향성 가운데 공통되기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바로 인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인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역사에서 물려져 내려온 그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해체되어짐으로써 이제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다시 건설해내지 못한다면 좀 전에 우리가 느끼던 그 보잘것없음, 하잘것없음의 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극히 이제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자본주의 현실에서 보면은 착취당하는 개개인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지활동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연결망을 통해서 그 하잘것없어 보이는 개개인들이 거대한 세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세계를 그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기적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 주체로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남들과 우리를 갖다가 끊어내놓고 보면 하잘것없지만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건 정말로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로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이제 직시를 하고 바로 이 우리의 인지 활동을 공동체를 구성해내는 적극적인 힘으로 이렇게 바꿔내자라고 예. 하는 게 공통대기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인지자본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각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